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3번에 걸쳐 메릴린 루싱크의 바이러스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인류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이러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저자 메릴린 루싱크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밖에서는 완전히 비활성 상태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 활동도 하지 않죠. 하지만 일단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숙주의 생명 시스템을 납치해서 자신을 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죠. 바이러스의 크기는 어떨까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아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이 발명되고 나서야 비로소 인류는 바이러스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영향력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는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바닷물 1ml에만 약 1000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바이러스 발견의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이라고 생각했죠.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 같은 위대한 미생물 학자들이 활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들은 세균 필터를 통과한 액체로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수수께끼였습니다. 세균보다 작은 무언가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증거였으니까요. 1892년 러시아 과학자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가 담배 모자입병을 연구하다가 이 현상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병든 담배 잎의 즙을 세균 필터로 걸러도 여전히 건강한 담배의 병을 옮길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바노프스키는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병원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필터가 불완전하거나 세균이 만든 독소 때문이라고 여겼죠. 진짜 돌파구는 네덜란드 과학자 마르티누스 베이에링크가 열었습니다. 베이에링크는 1898년 이 여과 가능한 병원체가 세균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의 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이에링크가 바이러스를 액체 형태의 감염 물질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 기술로는 바이러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거죠. 바이러스의 실체가 밝혀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야 전자현미경이 개발되면서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것은 완벽한 정20면체 모양이었고 어떤 것은 복약판 우주선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1935년 웬델 스탠리에 의해 결정화되었습니다. 스탠리는 바이러스를 마치 소금이나 설탕처럼 결정 형태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생명체로 여겨주던 것이 화학물질처럼 결정화될 수 있다니. 이 발견으로 스탠리는 1946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화학상이라는 점이 흥미롭죠. 바이러스가 생물학과 화학의 경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바이러스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핵심은 유전물질입니다. DNA 아니면 RNA죠. 이 유전물질을 보호하는 단백질 껍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캡시드라고 부릅니다.
일부 바이러스는 여기에 추가로 지질 이중층으로 된 외피가 있습니다. 이 외피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감염한 세포의 막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정말 영리하죠? 바이러스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복제조차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숙주세포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세포를 감염시킬까요? 이 과정은 정말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먼저 바이러스는 자신이 감염할 수 있는 특정 세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표적 인식이라고 하죠. 바이러스 표면에 특별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마치 열쇠처럼 숙주세포 표면의 특정 수용체에 딱 맞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맞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가 특정 종이나 특정 조직만 감염시키는 이유입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에 달라붙으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세포막과 융합해서 내용물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세포가 자신을 삼키도록 속입니다. 세포 안에 들어간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물질을 방출합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은 세포의 생명기계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세포는 자신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추고 바이러스 제조 공장으로 변합니다. 세포의 리보솜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고 세포의 에너지는 바이러스 유전물질을 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 개의 바이러스가 세포 하나를 감염시키면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결국 세포를 터뜨리고 나와서 다른 세포들을 감염시키려 하는 거죠. 물론 모든 바이러스가 세포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함께 복제됩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잠복 바이러스라고 하죠.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신경세포 안에 숨어서 평생 동안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되어 증상을 일으키죠.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바이러스는 DNA를 가진 것과 RNA를 가진 것으로 나뉩니다. DNA 바이러스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복제 과정에서 오류 규정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RNA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RNA 바이러스는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이 RNA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하는 이유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런 높은 변이율은 바이러스에게는 생존 전략입니다. 환경이 변하거나 면역계가 공격해 올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악몽이죠.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도 바이러스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레트로바이러스라는 특별한 그룹도 있습니다. HIV가 여기 속하죠. 레트로바이러스는 RNA를 DNA로 역전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의 중심 원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발견 당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역전사 효소라는 이 특별한 효소 덕분에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물질을 숙주의 DNA에 영구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통합되면 바이러스 유전자는 숙주 유전자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놀랍게도 인간 유전체의 약 8%가 옛날에 감염되었던 레트로바이러스의 흔적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감염시켰던 바이러스들이 DNA 속에 화석처럼 남아있는 거죠. 이런 내재화된 바이러스 유전자 중 일부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태반 형성에 필수적인 어떤 단백질은 원래 바이러스 유전자에서 온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인간 진화의 기여한 셈이죠. 바이러스의 다양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까지 약 5,000종의 바이러스가 공식적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종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는 그것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파지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파지는 정말 독특한 모습입니다. 마치 우주선처럼 머리와 꼬리가 있고 다리까지 달려 있어요. 파지는 박테리아 표면에 착륙해서 마치 주사기처럼 자신의 DNA를 박테리아 안으로 주입합니다. 그러면 박테리아는 파지 제조 공장이 되어버리죠. 결국 너무 많은 파지가 만들어져서 박테리아가 터지고 맙니다. 파지는 인류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파지 치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파지를 이용해서 나쁜 박테리아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으니까요. 식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작물에 바이러스 질병이 있습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토마토 항염인 말린 바이러스, 감자 바이러스 등 이름도 다양합니다. 식물 바이러스는 주로 곤충을 통해 전파됩니다. 진딧물이나 매미충 같은 곤충이 식물의 즙을 빨아먹을 때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죠. 일부 바이러스는 씨앗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동물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종류입니다. 인간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만 해도 수백 종이 넘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등등 끝이 없습니다. 각각의 바이러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호흡기를 공격하고 어떤 것은 소화기를 공격합니다. 어떤 것은 신경계를 좋아하고 어떤 것은 간을 표적으로 삼죠. 바이러스가 특정 조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그 조직의 세포가 바이러스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IV는 CD4라는 수용체를 가진 면역세포만 감염시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독감이나 홍역 바이러스가 이에 속하죠. 감염제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를 포함한 작은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는 주로 손을 통해 전파됩니다. 감염자가 만진 문손잡이나 전화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지고 다시 자기 얼굴을 만지면 감염되는 거죠.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그리고 HIV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은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이 직접 접촉해야만 전파됩니다.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HIV, 헤르페스, 인유도종 바이러스 등이 이런 식으로 퍼집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은 점막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벡터를 통한 전파도 중요합니다.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 바이러스나 지카 바이러스, 진드기가 옮기는 뇌염 바이러스 등이 있죠. 이런 바이러스들은 벡터인 곤충의 체내에서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바이러스를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을 감염시키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 바이러스였습니다. 어느 순간 종의 벽을 넘어 인간을 감염시키기 시작한 거죠.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왔고 HIV는 원숭이에서 왔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새와 돼지에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가 자연 숙주로 알려져 있죠. 왜 이렇게 동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올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삼림을 개발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거래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거죠. 가축도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돼지는 사람 바이러스와 조류 바이러스 모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체내에서 두 바이러스가 만나 유전자를 섞어서 새로운 변종을 만들 수 있어요. 기후 변화도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기 같은 벡터의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열대지방의 바이러스가 온대지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댕기열이 이제 한국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통의 발달도 바이러스 전파를 가속화합니다.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시대니까요. 감염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대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역사를 통틀어 엄청났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천연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치사율이 30%에 달했고 살아남은 사람도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천연두 자국이 없는 피부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천연두는 인류가 완전히 박멸한 유일한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제너의 백신 발견부터 시작해서 WHO의 전 지구적 박멸 캠페인까지 약 200년이 걸렸습니다. 1980년 WHO는 공식적으로 천연두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천연두 박멸은 인류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백신과 공중보건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천연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연구소에 아직 샘플이 보관되어 있어서 생물학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보 거의 박멸 단계에 왔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바이러스는 이제 몇몇 나라에서만 발견됩니다. 조나스 소크와 알버트 세이빈의 백신 덕분이죠. 홍역 바이러스도 백신으로 통제 가능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반대 운동 때문에 홍역이 다시 유행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우리를 괴롭힙니다. 독감은 감기와 다릅니다. 훨씬 심각한 질병이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빠르게 변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다음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예측해서 백신을 만듭니다. 때로는 예측이 빗나가기도 하죠. 대유행 독감은 더 심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독감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퍼집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도 대유행이었습니다. H1N1이라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적응해서 전 세계로 퍼졌죠. 다행히 치사율은 높지 않았지만 전 세계 보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습니다. HIV는 20세기 후반 인류를 충격에 빠뜨린 바이러스입니다. 1981년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 질병은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역 시스템을 파괴해서 환자들이 각종 감염과 암으로 사망했죠. HIV가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이제 HIV는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되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정상적인 수명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HIV는 여전히 완치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의 DNA에 통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 2명만이 HIV에서 완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둘 다 특수한 골수 이식을 받은 경우입니다. 간염 바이러스들도 중요합니다. A형, B형, C형, D형, E형 5가지가 있죠. 이 중 B형과 C형이 가장 심각합니다.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어 간형화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B형 간염에는 효과적인 백신이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에 신생아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B형 간염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C형 간염은 오랫동안 치료가 어려웠지만 최근 놀라운 신약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라고 불리는 이 약들은 95% 이상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게 문제지만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가족도 흥미롭습니다. 입술 물집을 일으키는 단순 헤르페스부터 수두와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의 공통점은 한 번 감염되면 평생 몸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수두는 어린 시절에 흔히 걸리는 병입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회복하지만 바이러스는 신경절에 숨어서 평생 잠복합니다.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어 대상포진을 일으키죠. 대상포진은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신경을 따라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심지어 물집이 사라진 후에도 신경통이 몇 달씩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도 헤르페스 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부가 감염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는 단회증을 일으킵니다. 키스병이라고도 불리죠. 젊은이들에게 흔한 이 질병은 극심한 피로감과 목 통증을 유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특정 암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와 암의 관계는 20세기 의학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모든 암의 약 15%가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암은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고 자궁경부암은 인유도종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인유도종 바이러스 즉 HPV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성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평생 한 번은 감염됩니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일부 위험 유형은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HPV 백신은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라는 점에서 혁명적입니다.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구강암, 항문암 등 여러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권장되는 백신이죠. 이렇게 첫 시간에는 바이러스의 본질과 구조, 그리고 인류와의 오랜 투쟁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이러스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작지만 영향력이 큰 존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체계와 백신과 치료제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면역계가 어떻게 바이러스와 싸우는지,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이 싸움을 돕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감염시키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어떻게 바이러스와 싸우는지 그리고 인류가 개발한 무기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방어 체계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면서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바이러스는 이 면역 시스템의 주요 표적 중 하나죠. 면역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입니다. 선천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빠르게 반응하지만 특이성이 낮습니다. 적응 면역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시스템입니다. 느리지만 매우 정교하고 기억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선천 면역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어선은 물리적 장벽입니다. 피부는 대부분의 병원체를 막아줍니다. 피부가 손상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는 쉽게 침투할 수 없죠. 점막도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호흡기 점막은 점액을 분비해서 바이러스를 포획합니다. 섬모라는 작은 털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 점액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도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체액에도 항바이러스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눈물, 침, 위액 등에는 라이소자임 같은 효소가 있어서 병원체를 파괴합니다. 위산은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벽을 뚫고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포 수준의 방어가 시작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인터페론은 감염된 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로 주변 세포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신호를 받은 세포들은 항바이러스 상태가 되어 바이러스가 복제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인터페론은 또한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자연 살해 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대표적입니다. 이 세포들은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죽입니다. 감염된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더 퍼지는 것을 막는 거죠. 자연 살해 세포는 매우 영리합니다. 정상 세포는 MHC 클래스 1이라는 분자를 표면에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겁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종종 이 분자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합니다. 자연 살해 세포는 이런 수상한 세포를 공격합니다. 대식세포와 호중구 같은 식세포도 중요합니다. 이 세포들은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 먹습니다. 바이러스 입자를 삼켜서 분해하는 거죠. 또한 죽은 세포와 조직 파편을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염증 반응도 선천 면역의 일부입니다. 감염 부위가 빨갛게 붓고 뜨거워지고 아픈 건 모두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은 몸이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은 감염 부위로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더 많은 면역세포와 항체가 도착할 수 있도록 말이죠. 혈관이 확장되고 투과성이 증가해서 면역세포들이 조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발열도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많은 바이러스는 높은 온도에서 잘 복제되지 못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 복제가 느려지고 면역 반응은 더 활발해집니다. 물론 너무 높은 열은 위험하지만 적당한 발열은 도움이 됩니다. 선천 면역은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침입자를 똑같이 대합니다. 특정 바이러스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적응 면역이 등장합니다. 적응 면역의 주인공은 림프구입니다. B세포와 T세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각각의 림프구는 특정 항원 하나만을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항원이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바이러스의 경우 표면 단백질이 주요 항원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억 개의 서로 다른 림프구가 있어서 거의 모든 가능한 항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림프구가 활성화됩니다. 이 림프구는 빠르게 증식해서 클론 군대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클론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적응 면역이 며칠을 걸리는 이유입니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는 Y자 모양의 단백질로 바이러스에 달라붙습니다. 항체가 바이러스에 결합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이러스 표면을 덮어버려서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중화라고 합니다. 둘째, 항체는 바이러스를 표시합니다. 마치 깃발을 꽂는 것처럼 말이죠. 대식세포는 항체로 표시된 바이러스를 보면 적극적으로 잡아 먹습니다. 이것을 옵소닌화라고 부릅니다. 셋째, 항체는 보체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체는 혈액 속을 떠다니는 단백질들의 집합입니다. 활성화되면 연쇄 반영을 일으켜서 바이러스나 감염된 세포에 구멍을 뚫습니다. 항체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gG, IgM, IgA, IgE, IgD입니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IgG는 혈액에서 가장 흔한 항체로 2차 면역 반응의 주역입니다. IgM은 감염 초기에 먼저 나타나는 항체입니다. IgA는 점막 표면을 보호합니다. 침, 눈물, 모유, 장액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입하는 것을 막는 1차 방어선입니다. T세포는 항체를 만들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싸웁니다. 헬퍼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B세포가 항체를 만들도록 돕고 다른 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HIV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헬퍼 T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세포 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바이러스 단백질 조각을 MHC 클래스 1 분자와 함께 표면을 보여줍니다. 세포 독성 T세포는 이것을 보고 감염된 세포를 찾아냅니다. 세포 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에 달라붙어서 특수한 화학 물질을 주입합니다. 퍼포린이라는 단백질은 세포막에 구멍을 뚫고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작동시킵니다. 적응 면역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기억입니다. 감염이 끝난 후에도 일부 림프구는 기억세포로 남습니다. 같은 바이러스를 다시 만나면 기억세포가 빠르게 반응해서 대량의 항체를 생산하고 감염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은 질병에 2번 걸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홍역에 1번 걸리면 평생 면역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죠. 백신도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백신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의학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백신은 실제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기억세포를 만듭니다.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를 만나면 이미 준비된 방어체계가 작동하는 거죠. 최초의 백신은 에드워드 제너가 개발한 천연두 백신입니다. 제너명 우두에 걸린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우두는 소의 천연두인데 사람에게는 가벼운 증상만 일으킵니다. 제너는 우두 물집의 고름을 한 소년에게 접종했습니다. 소년은 가벼운 열이 났다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제너는 소년에게 천연두를 접종했지만 소년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드 바이러스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낸 거죠. 백신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소를 뜻하는 바카에서 얻습니다. 제너의 업적을 기리려고 파스테르가 만든 용어입니다. 파스테르 자신도 광견병과 탕저병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현대의 백신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것은 약독화 생백신입니다. 살아있지만 독성이 약해진 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홍역, 볼구리, 프림펑평 백신이 이런 종류입니다. 약독화 백신은 실제 감염과 비슷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면역 효과가 강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실제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죽은 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화학물질이나 혈로 바이러스를 죽인 후에 사용합니다. 독감 백신과 소아마비 주사 백신이 이런 종류입니다. 안전하지만 면역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접종해야 하고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역 보조제를 함께 넣어서 면역 반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브유닛 백신은 바이러스 일부만 사용합니다. 주로 표련 단백질만 포함합니다.
B형 간염 백신과 HPV 백신이 이런 방식입니다. 안전하지만 제조하기 복잡합니다. 제조합 백신은 제조합 동격으로 만듭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다른 세포에 넣어서 대량 생산합니다. B형 간염 백신이 최초의 제조합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생겼지만 유전 물질이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복제할 수 없어서 안전하지만 면역계는 진짜 바이러스로 인식합니다. HPV 백신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신 기술은 핵산 백신입니다. DNA나 RNA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이 대표적입니다. mRNA 백신은 혁명적입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인 mRNA를 직접 주입합니다. 우리 세포가 이 설계도를 읽고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면 면역계가 그것에 반응하는 거죠. mRNA 백신의 장점은 개발과 생산이 빠르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유전자 샘플만 알면 몇 주 만에 백신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바이러스를 키울 필요가 없어서 안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mRNA는 매우 불안정해서 특수한 지질 나노 입자로 포장해야 합니다. 또한 냉동 보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문제들은 점점 해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집단 면역을 만듭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면역을 가지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집단 면역 역치는 바이러스마다 다릅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아서 인구의 95%가 면역이 있어야 합니다. 독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70에서 80%면 충분합니다. 백신 반대 운동은 집단 면역을 위협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해도 집단 면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홍역이 재유행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주장한 논문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철회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백신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접종 부위가 붓고 아플 수 있고 가벼운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극히 드뭅니다. 백신의 이득이 위험을 훨씬 초과합니다. 백신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됩니다. 먼저 실험실에서 백신 후보를 만들고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일상시험은 소수의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이상시험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고 면역 반응을 확인합니다. 3상시험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제 효과를 검증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발되었습니다. 1년 만에 개발된 거죠? 하지만 안전성을 타협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단계를 거쳤지만 병행해서 진행했고 전례 없는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백신만으로는 모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중요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 복제를 방해하는 약물입니다. 항바이러스제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기계를 사용해서 복제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숙주세포를 해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만 막아야 하니까요. 최초의 항바이러스제는 아시클로버입니다. 1970년대에 개발된 이 약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치료합니다. 아시클로버는 바이러스 DNA 복제를 방해하지만 인간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시클로버의 비결은 선택성입니다. 이 약은 바이러스가 감염한 세포에서만 활성화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만드는 특수한 효소가 아시클로버를 활성 형태로 바꾸는 거죠. 독감 치료제도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유명하죠. 타미플루는 유라미나타제 억제제입니다. 유라미나타제는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나올 때 필요한 효소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로 퍼지지 못합니다. 타미플루는 증상 기간을 하루 정도 줄여줍니다. 큰 효과는 아니지만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 시작 후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HIV 치료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HIV 감염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되었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덕분입니다. HIV 치료에는 여러 약물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칵테일 요법이라고 합니다. 각 약물은 바이러스 생활사의 다른 단계를 공격합니다. 어떤 것은 역전사를 막고 어떤 것은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약물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내성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약만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빠르게 내성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여러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기 훨씬 어렵습니다. C형 간염 치료도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면서 완치율이 95%를 넘습니다. 과거에는 인터페론 주사를 맞아야 했고 부작용도 심했지만 이제는 먹는 약으로 간단히 치료됩니다. 이런 약들은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NS5A 억제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NS5A 단백질을 막습니다. 프로테아제 억제제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도 여러 가지 개발되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RNA 중합 효소를 억제해서 바이러스 복제를 막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프로테아제를 억제합니다. 항체 치료제도 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는 이 치료제는 실험실에서 만든 항체입니다. 바이러스에 결합해서 중화시킵니다. 초기에 투여하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복기 혈장 치료도 시도되었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사람의 혈장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환자에게 수혈하는 거죠.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다른 치료법이 없을 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론 치료도 있습니다. 인터페론은 원래 우리 몸이 만드는 항바이러스 단백질입니다. 이것을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투여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 치료에 사용되었지만 부작용이 많습니다. 약물 내성은 항바이러스 치료의 큰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빠르게 변이하기 때문에 약물의 내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HIV 치료에서 약물 조합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성을 줄이려면 환자가 약을 정확히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건너뛰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내성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면 바이러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 새로운 항바이러스 전략도 연구 중입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대신 숙주 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바이러스가 복제에 필요로 하는 숙주 단백질을 막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내성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할 수 있지만 숙주 단백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숙주 단백질을 막으면 정상세포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RNA 간섭 기술도 유망합니다. 작은 RNA 조각을 사용해서 바이러스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지만 아직 임상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크리스프 기술도 항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프는 DNA를 정확히 자를 수 있는 유전자 가위입니다.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 DNA를 세포에서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T세포를 추출해서 실험실에서 활성화시킨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암 치료에 사용되는 카티세포 치료를 바이러스 감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정교한 방어 체계로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선천 면역은 빠르게 반응하고 적응 면역은 특이성이 있고 기억력을 가집니다. 백신은 이 기억력을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합니다. 인류는 백신으로 천연두를 박멸했고 수많은 질병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감염을 치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러스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팬데믹의 위험, 그리고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바이러스의 본질과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이러스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1세기는 신종 감염병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지카,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밀집해서 살면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메가시티의 등장은 특히 우려됩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거대 도시에서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수백 명과 접촉하니까요. 대중교통은 바이러스에게 완벽한 전파 통로입니다. 둘째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인간이 숲을 개발하고 야생서식지를 침범하면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신종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온 것들입니다. 삼림벌채는 특히 위험합니다. 숲이 사라지면 그곳에 살던 동물들이 인간 거주지 가까이로 이동합니다. 박쥐나 설치류가 농장이나 마을 근처에서 살게 되면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집니다. 야생동물 거래도 큰 문제입니다. 이국적인 동물을 식용이나 애완용으로 거래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질 기회가 생깁니다. 사스와 코로나19 모두 야생동물 시장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셋째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질병을 옮기는 모기나 진드기의 분포가 변하고 있습니다. 열대질병이 온대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댕기열 모기는 원래 열대지방에만 살았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도 발견됩니다. 지카 바이러스도 미국 남부까지 퍼졌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런 벡터들이 더 높은 위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구동토층의 해빙도 우려됩니다. 수천 년 동안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고대 바이러스가 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베리아에서 3만 년 된 바이러스가 부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넷째는 국제여행의 증가입니다. 하루에 수백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습니다. 잠복기에 있는 감염자가 무심코 바이러스를 다른 대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에볼라 발생 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가 미국이나 유럽에 도착했을 때 증상이 나타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잠복기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거죠. 이것이 바로 21세기 팬데믹의 속도입니다. 다섯째는 축산업의 변화입니다. 공장식 축산에서는 수만 마리의 동물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빠르게 진화하고 퍼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조류독감이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닭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전파됩니다. 대부분의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직접 전파되지 않지만 언젠가 인간 전파 능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는 특히 위험합니다. 돼지는 사람 독감 바이러스와 조류독감 바이러스 모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한 돼지가 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면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서 새로운 변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 독감 바이러스와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섞어서 새로운 H1N1 바이러스를 만든 것입니다. 항생제 오남용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더 아프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팬데믹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주기적으로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감염시키고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그렇게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면역이 전혀 없었죠.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과잉 면역 반응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시대의 스페인 독감입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전 세계 경제와 사회가 마비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팬데믹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압도되고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검사 역량도 처음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둘째,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모릅니다.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 공유, 백신 분배, 치료제 개발, 모든 면에서 국제협력이 필수입니다. 셋째, 과학의 힘입니다. mRNA 백신은 기록적인 속도로 개발되었습니다. 과학계가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백신을 설계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빨리 팬데믹에 대응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정보 확산을 가속화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도 확산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팬데믹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밀집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되고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중들의 출현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이 계속 나타나면서 바이러스가 진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변이 중은 전파력이 더 강하거나 면역 회피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이 중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수록 변이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부유한 나라만 백신을 독점하면 가난한 나라가 변이 중에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릴린 우싱크는 책에서 여러 제안을 합니다. 첫째,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생동물, 가축, 인간에서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원헬스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인간 건강, 동물 건강, 환경 건강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의사, 생태학자,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과잉처럼 보이는 병상과 인력이 위기 시에는 생명을 사화합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위기 대응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보호 장비와 의료 물자의 전략적 비축도 필요합니다. 팬데믹 초기 마스크와 인공호흡기가 부족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급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백신 플랫폼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mRNA 기술처럼 빠르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범용 백신 개발도 연구해야 합니다. 모든 독감 바이러스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백신 말이죠. 백신 만드는 능력도 확대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백신을 필요로 할 때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 나라의 분산된 매조해설이 필요합니다. 넷째,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폭넓은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면 신종 바이러스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약물 재배치도 유용한 전략입니다. 기존 약물 중에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을 찾는 거죠.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이라면 승인 과정이 빠릅니다. 다섯째, 공중보건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검사 역량, 역학조사, 격리시설 모두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낭비처럼 보여도 위기 시에는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기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자 추적 앱, AI를 이용한 발병 예측, 빅데이터 분석 등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잡아야 하지만요. 여섯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대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잡한 과학을 쉽게 설명하면서도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도 책임이 있습니다. 선정적인 제목이나 과장된 보도는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균형 잡힌 보도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WITO의 관한과 자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팬데믹 조약 같은 국제협정도 필요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분배도 중요합니다. 부유한 나라가 독점하면 결국 변이종이 생겨서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글로벌 관광은 모두의 이익입니다. 여덟째, 생태계 보호입니다. 삼림벌채를 줄이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면 인수공통 감염병 위험도 줄어듭니다.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감염병 예방의 일부입니다. 기후가 안정되면 벡터맥의 질병의 확산도 느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고 지구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모든 바이러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해롭지 않고 우리 몸에 수조 개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지만 대부분은 무해하거나 심지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총처럼 바이러스총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옴이라고 부르죠. 우리 몸에 사는 바이러스들의 집합시입니다. 이들 중 많은 것이 박테리오파지로 우리에게 해로운 박테리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진화의 엔진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를 통한 유전자 전달이 진화를 가속화합니다.
인간 유전자의 상당 부분이 바이러스 유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태반 형성의 필수적인 유전자도 바이러스에서 왔습니다. 바이러스는 생태계 조결자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영양순환과 탄소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지 치료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지아나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파지 치료를 해왔습니다. 유전자 치료에도 바이러스가 사용됩니다. 무해하게 만든 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해서 정상 유전자를 세포에 전달합니다. 이미 일부 질환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암 치료에도 바이러스가 사용됩니다. 종양용의 바이러스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감염시켜 죽입니다. 정상세포는 해치지 않으면서 말이죠. 여러 종양용의 바이러스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바이러스 연구는 비해 생물학의 많은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전사 효소의 발견, RNA 간섭의 발견, 크리스퍼의 발견 모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방어 시스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연구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기능 획득 연구라는 논란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더 위험하게 만드는 연구입니다.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비판도 많습니다. 실험실 사고로 위험한 바이러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천연두 바이러스나 사스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물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생물학 무기의 위험도 있습니다. 유전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이러스를 무기화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생물무기금지협약 같은 국제협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합성 생물학의 발전도 양날의 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합성했습니다. 이 기술은 백신 개발에 유용하지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윤리 문제도 중요합니다.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 유전자 편집, 개인정보 보호 등 많은 윤리적 질문이 있습니다. 과학 발전과 윤리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까요? 독감은 여전히 최대 위협 중 하나입니다. 1918년 같은 대유행 독감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H5N1 조류 독감이 인간 전파 능력을 획득하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박쥐에는 수천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이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에볼라 같은 출혈열 바이러스도 우려됩니다. 치사율이 높아서 대유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발생 지역에는 큰 피해를 줍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퍼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카나 댕기 같은 모기맥의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모기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가장 큰 위협일 수 있습니다. 질병 X라고 부르는 가상의 병원체입니다. WHO는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으면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장되는 백신을 모두 접종하면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집단 면역에도 기여합니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아플 때 집에 머무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 안쪽으로 가리거나 휴지를 사용합니다. 손으로 가리면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서 다른 곳으로 퍼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모두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감기나 독감에 항생제를 쓰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내성만 키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찾아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믿지 말고 공식 보건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 내내 우리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더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었습니다. 백신, 항바이러스제, 진단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만으론 부족합니다. 공중보건 인프라, 국제협력, 사회적 연대가 모두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힘든 시련이었지만 귀중한 교훈도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의 일부입니다. 위협이기도 하지만 진화의 도구이기도 하고 생태계의 조절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배워야 합니다. 메리는 루싱크는 책의 마지막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류는 항상 도전에 맞서왔고 적응해왔습니다. 바이러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학과 협력과 인간성으로 우리는 미래의 팬데믹을 막고 바이러스와 더 잘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시간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바이러스의 본질부터 면역 반응,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이 바이러스를 이해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식과 과학과 협력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무장한 인류는 어떤 바이러스와도 싸울 수 있습니다. 메릴린 루싱크의 바이러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